네, 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박승입니다. 자, 우리가 어제부터 이제 그 재배학의 재배 환경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기라든지 수분, 온도, 그리고 이제 토양을 오늘 공부를 했고요. 마지막 남아있는 그 재배 환경 분야가 바로 빛이에요.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빛을 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게 되냐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빛 때문에 작물에 크게 뭐 피해가 있거나 빛이 너무 부족해서 피해가 있거나 빛이 너무 많아서 피해가 있거나 이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빛에 대해서는 그 농학자들께서 순수하게 야 빛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고 많으면 어떻게 되고 또 야 빛은 또 과연 그 또 세부적으로 우리가 구분을 하면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을 그냥 학문적으로 연구한 거에 대해서만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은 이제 현실과 동떨어진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제 그 빛이 한 두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요. 주로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 지금 시간에 공부하는 요 내용이 주로 많이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차분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학자님들께서 야 빛이 부족하면은 어떻게 될까 하고 이렇게 막 그 나름대로 연구한 것을 이렇게 기술해 놓은 거겠죠. 예, 빛이 부족하면 당연히 어떻게 돼 있죠? 작물이 잘 못 자라지 뭐, 그렇죠?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 봐보시면 광합성이 없죠. 예, 빛이 없으면은 그 이산화탄소와 물과 빛이 합쳐져야 광합성을 하는데 당연히 광합성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광합성이 안 되니까 당연히 뭡니까 식물체가 이렇게 녹색 띠는 이 엽록소가 당연히 부족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부족하게 되니까 에티올리닌이 형성돼서 황백화 현상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빛이 부족해도 결국은 황백화 현상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토양 필수 원소에서도 질소라든지 뭐죠? 예, 그 마그네슘이 부족해도 황백화 현상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를 따로따로 외우기가 굉장히 어렵지만은 기본적으로 뭐 하여튼 부족하면 뭐 이렇게 나쁘게 되더라. 이 정도까지만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빛이 부족하면은 잘 자라지 못하는데 줄기는 가늘어지고 마디 사이는 길어진다. 여기에 어떤 의미인가요? 그렇죠. 우리가 여기에 물을 너무 많이 줘도 수분을 너무 많이 줘도 작물이 뭐예요? 웃자라기 쉽다 해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그렇죠. 바로 그 현상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을 너무 많이 줘도 웃자람 현상이 발생되고 빛이 부족해도 웃자람 현상이 발생된다. 쉽게 말해서 막 그늘진 곳에서 작물이 자라는 걸 봐보세요. 정상적으로 자라겠습니까? 예, 키만 멀 때처럼 삐쭉삐쭉 크면서 그렇게 자라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현상을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염육이 얇고 넓으며 낙화가 많아지고 생육이 부족해. 당연하게 뭐 이렇게 빛이 부족하면 뭐 과실도 뭐 쉽게 떨어지고 이래 될 거고 염육은 얇고 넓으며 그렇죠. 두껍게 이렇게 그 뭡니까? 그 생장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다 이렇게 잘못되고 근계 발달이 근계가 뭐예요? 예, 뿌리 그죠? 뿌리 쪽도 불량해지고 결국도 늦어요. 다 나쁘게 되는 겁니다. 이거 뭐 인경비대와 꽃눈의 발달 착색 착과 과실 비대가 불량이죠. 다 나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광부족 시 식물 생장의 특징 이게 딱 하나 뭘 떠올리시면 돼요? 그냥 이거 웃자람 현상 있죠. 예, 이걸 갖고 이제 금년에 제가 도장이라는 용어를 써가지고 무려 세 군데인가 출제를 했어요. 11회 때. 그래갖고 야, 이 출제는 좀 특이하게 왜 웃자람 현상을 도장이라는 용어를 썼을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문제가 딱 보면 그분께서 문제 출제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도장이라는 용어를 재배학에서 쓴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신규 학자신가 봐요.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 뭡니까? 웃자람 현상 있죠. 즉 도장 현상만 딱 기억을 해보시면 광부족 시에는 식물생장 특징 딱 그대로 뭡니까? 현상에서 맞다 틀리다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음성채소의 특징이 결국 뭐예요? 음성채소도 결국 광보상점이 낮고 광부족 시 식물생장의 특징을 보인다.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몰대처럼 키가 쭉쭉쭉 자라고 그리고 뭐죠? 염육은 얇고 넓게 되고 뭐 이런 식이 되는 것이 결국 뭐예요? 예, 음성채소들인 거죠. 그런데 이 음성채소는 뭐예요? 빛이 없는 곳에서도 우리가 그 토양편에서도 야 산성통에서 잘 자라는 거 뭐 블루베리라든지 벼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그죠? 산성통에서 잘 자라 원래 산성통에서 잘 자라지 못하는데 잘 자라는 것도 있듯이 뭡니까? 일반 작물 중에서도 음지에서 잘 자라는 그런 채소들이 있다. 그게 결국 뭐냐면 부추, 아스파라거스, 마늘, 토란 요건데 저도 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제 재배학 공부할 때 참 이걸 뭡니까 이게 좀 이거
좀 독특하게 열렸어요. 사실 그것이 제가 아직까지도 재배하기 큰 틀을 생각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뭡니까 좀 이렇게 뭐 두 문자를 써서 이렇게 암기를 했는데 요 내용 한번 먼저 살펴볼까요? 바로 제가 요렇게 돼 있습니다. 예. 음성 채소해갖고 부추, 아스파라거스, 마늘, 토란 이런 것들이 이제 뭐죠? 음성 채소더라. 예. 빛이 없는 곳에서 잘 자라더라. 예. 그런데 그 특징이 결국 보니까 뭐예요? 예. 아스파라거스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부추 몰대처럼 키가 크고, 그쵸? 예. 마늘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토란 같은 경우는 뭡니까? 염육이 얇고 넓으며 이런 식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음성 채소의 특징이 결국 똑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게 이것을 제가 어떻게 암기를 했냐면 그 부를 아버지 해갖고 그 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아마추어처럼 토를 다는 건 이런 식으로 제가 막 암기를 했었어요. 이걸 뭐 당최 어떻게 외울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잘못됐구나. 그거를 딱 나름대로 이제 그 자꾸 이렇게 제가 이제 재배하게 돼서도 이제 아마추어처럼 사실 이제 강의를 현재 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강사로서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뭔가 조금 더 연구하게 되잖아요. 그래 연구하다 보니까 이것이 뭡니까 이 음성 채소의 특징이 다 뭐냐면 줄기를 먹는 작물들이에요. 부추라든지 아스파라거스, 마늘, 토란, 그죠? 줄기를 먹는 줄기 채소더라고요. 근데 이 줄기 채소가 대부분 뭐냐면 백합과예요. 요게 이제 그 백합과도 뭡니까? 요게 최근에 이제 그 7회 때부터인가 이게 갑자기 그 뭡니까? 린네이 분류 방법에 의해서 51번의 문제가 지금 현재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런 문제가 출제되지 않다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계속 출제해야 된다 치면 장미과도 나오고 막 이랬는데 백합과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백합과를 어떻게 기억할까? 줄기채소가 백합과더라 해서 그 백합과의 특징을 잘 봐보면요. 여기 지금 잘 보이지 않지만 20개 그늘 또는 뭐 이렇게 서늘한 곳에서 이렇게 자란다. 백합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빛이 없는 곳 20개 그늘 같은 경우 막 울창해진 그 뭡니까 수목이 있는 그런 데서 백합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없는 곳에서 잘 자라는 꽃이 백합인 겁니다. 그게 결국은 뭐예요? 이 줄기채소들하고 같은 특징이 있는 거죠. 예, 빛이 없는 곳에서 잘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줄기채소들이 다들 뭐냐면 백합과에 속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세요. 여기 곧 출제됩니다 했는데 금년에 아마 요것과 비슷하게 요것을 알면 풀 수 있도록 문제가 아마 작년이죠. 11회 때 출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이제 공부하는 방법이 아주 틀리지는 않았구나. 비록 제가 재배하기 위해서는 문외한이지만 적어도 그 출제원들께서 출제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출제를 하는구나. 그것을 파악해가지고 공부하는 것은 그 맥을 잘 짚어서 공부를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기출문제 나오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빛이 없는 곳에 특징이 이제 결국 뭐예요? 줄기채소. 이거 떠올리시면 되죠. 그쵸? 예, 떠올리시면 되겠고, 꽃으로는 백합과가 대표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부분 제가 앞에서도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빛이 부족해갖고 뭐 작물이 못 자라고 너무 많아갖고 작물이 막 그냥 큰일 나고 절단 나고 이런 일이 거의 없단 말이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이것이 그 학자들께서 그냥 연구한 거 그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뭡니까 그 시험 문제로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 또한 요것을 그 빛의 재배적, 분명히 재배적으로 이제 쉽게 말해서 우리가 뭐죠? 학교 다닐 때 뭐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다 여러분이 공부했을 겁니다. 그쵸? 자외선은 파장이 작고 뭐 에너지는 크고 적외선은 반대로 파장은 크고 에너지는 작고 이런 거 우리가 다 알고 계실 거고 가시광선은 뭐예요? 예, 그 뭡니까? 시각적으로 뭡니까 볼 수 있는 가능한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광선 눈으로 보이는 그런 것을 가시광선이라고 하죠. 그래서 가시광선이 대부분 우리가 무지개 색깔 있죠. 빨주노초 파란보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요 빨주노초 파란보 요까지가 가시광선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요것을 가시광선이라 한다. 요 정도는 이렇게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뭡니까 재배학 시험에서는 그런 것들을 묻겠습니까? 아니겠죠. 재배와 어떻게 관련이 있는가? 이것을 이제 학자들께서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빛이다. 우리가 보통 이제, 빛이 있어야, 광합성을 한다 할 때 그 빛은 어떤 빛인가? 다시 세분화를 나누면, 빛은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광합성에 필요한, 빛은 뭐가 된다?
가시광선이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 그 중에서도 빛 중에서도 가시광선, 그렇죠? 예, 그런 것을 이제 좀 더 이렇게 세분화해 놓은 거예요. 가시광선도 또 다시 여기 보면은 빨주노초 파란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빨간 색을 가진 가시광선도 있고 이렇게 파란색을 가진 가시광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또 각각의 그 역할이 뭔가 이렇게 또 이제 구분해서 안내가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그러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외선. 자외선은 이제 그 파남보 해갖고 이쪽 푸르죽죽한 거 이쪽에가 자외선이 되는 겁니다. 요 자외선의 역할이 뭐냐면 신장을 억제한다. 지금 뭐냐 멀대처럼 기압 쭉쭉쭉 자라는 거 그런 것을 억제를 한다. 그러니까 빛이 없는 곳에서 그 뭡니까 작물이 자라게 되면 특징이 어떻게 된다? 어찌하기 쉽다. 제가 그 사진 하나 올려드렸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결국 뭐예요? 그 자외선의 그 역할을 한다, 막아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온에서 안토시아닌계 색소 발현을 촉진한다. 이런 것들도 이제 자외선의 역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요 과시광선 있죠? 빨주노초 파란보. 그것은 어떤 역할을 하는? 이게 가장 역할이 많이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빛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결국 광합성 작용이죠, 그죠? 광합성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적색광도 광합성 작용하고 청색광도 광합성 작용을 하는데 그걸 또 더 세분화해서 또 다른 또 역할이 있나 구분해 보니까 적색광, 여기 빨간데 요 적색광은요. 그 종자를 발화하는데, 이제 발화시키는데 그 역할도 하고, 광주기성이라고 하고, 우리가 일장 효과라고 해갖고, 뒤에 가서 우리가 따로 이제 준하철이하고 같이 공부를 할 거예요. 그것도 일장 효과도 해마다 한 문제씩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도, 뭡니까, 예상 문제 한 문제를 빼가지고 강의를 진행할 거예요.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겠지만, 이런 일장에도, 뭡니까,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이 적색광이 그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청색광은, 뭐죠? 카로티노이드 색소 형성을 促진하는데 그 역할을 한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충분하게 기억하실 수 있겠죠? 가시광선은 광합성을 하는데 필요한 광질이고 그 중에서 적색광은 광지성에 영향을 주고 있고 청색광은 카로티노이드 색소 형성에 관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에 오른쪽에 있는 거 그 빨간색 우측에는 다 이제 그 빨간색 그런 걸로 돼 있겠죠. 그러니까 그걸 갖고 적외선이라고 하는데 요것도 보면 제가 기출 문제가 좀 굉장히 난해하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 또한 재배학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이 저는 다 네이버라든가 이런 것을 검색해 가지고 요즘 교재를 만들었습니다만은 적외선도 요 가시광선하고 가까이 있으면 이건 뭐요? 근적외선이 될 거고, 그렇죠? 가시광선하고 좀 떨어져 있는 여기는 원적외선이라고 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원적외선 이 멀리 떨어져 있는 데서 이 빛의 역할은 주로 이제 여기도 발화가 있죠. 호환성 종자에 발화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좀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안내가 돼 있으니까 저 또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화하유도라는 건 뭐냐면 화가 꽃이죠, 그죠? 아는 아자잖아요. 꽃이 피는 것을 유도해주고, 그리고 이제 휴먼, 어떤 때는 겨울에는 휴먼 해야만이 그 다음에 이제 봄에 다시 이제 새싹이 돋고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는 역할이 원적외선이 하는 역할이더라.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근적외선은 요 식물체의 절간 신장을 촉진한다. 절간 신장 제가 바람편에서 좀 안내드렸죠, 그죠? 마디와 마디 사이가 절간인데 그 절간이 신장되는 거.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쭉 커지는 거. 신장이라는 게 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 자랄 수 있도록 키가 쭉쭉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근적외선의 역할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 나온 거 있죠, 여러분. 기출문제는 제가 다 풀어드리고 있죠. 그 기출문제의 지문을 그대로 여러분께서 숙지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 이 문제를 출제한 분은 계속 그 출제원께서 본인이 출제위원이 됐을 때 또 그 문제를 내고 또 그 비슷한 문제를 내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사용된 지문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문제를 푸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것이 이제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참 머릿속에 기억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에서는 그냥 영양생장 막 잎이 커지고 막 이렇게 줄기가 커지고 거기에 많은 관여를 한다라고 기억을 해버렸고요. 그리고 이제 과시광선은 대표적으로 뭐요? 왜 광합성 작용하는 거, 그죠? 비선 광합성이 가장 중요하죠. 식물체는 그걸 갖고 광합성 작용해서 평생 먹고 사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역할을 한 것은 강시광선이더라. 이렇게 기억을 하고 적에서는 그 다음에 이후에 여기 보면은 뭐가 있어요? 유도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꽃이 핀 이후부터는 뭐라 그랬어요? 영양생장이 멈춰지고 생식생장이 시작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기에서는 생식생장을 좀 이렇게 관여하는구나. 이렇게 기억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고 제 나름대로 생각이 들어갖고 이렇게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학자님들께서 또 이제 광에 대해서 이제 막 여러 가지 이제 분석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실제로 재배학과는 전혀 이게 실무적인 그간 상관없는 그냥 뭡니까? 그냥 학자님이 연구성가예요. 그래서 광보상점 이렇게 해놓은 게 이 광보상점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광합성 할 때는 이산화탄소와 물과 빛이 합쳐져 가지고 그렇죠. 포도당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광합성 할 때는 이산화탄소를 대기에서 흡수해 가지고 광합성 작용을 하죠. 그럴 때 이제 이산화탄소 흡수한 그 양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광합성 작용이 아니라 호흡 작용할 때 광합성이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 이제 반대적으로 이제 내뱉겠죠. 그죠? 내뱉을 때 다시 결국 그 대기 중에서 흡수했던 이산화탄소를 다시 방출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방출한 그 이산화탄소 양이 같을 때의 빛의 세기를 광보상점이라고 한다. 해갖고 학자님들께서 요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광보상점이 결국 높아야 당연하게 작물 재배에 좋은 거예요. 그렇죠? 예. 이것이 뭡니까? 이 빛의 세기가 같은 지점이 낮게 되면 그마침 어떻게 되죠? 작물이 잘 못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광보상점이 바로 그런 의미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 의미를 기출 문제로 꽤 많이 출제가 됐고요. 또 광포화점도 많이 출제됐어요. 이 광포화점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이제 우리 광합성 작용할 때 빛이 많이 세면 빛을 많이 비춰주면 광합성이 잘 되겠죠. 예. 빛이 좀 이렇게 흐리미리하게 쬐주는 것보다 빛이 강하게 쬐주면 당연하게 이산화탄소와 물과 빛이 결합할 때 그 빛이 강하게 쬐주면 당연하게 광합성이 잘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인간도 그렇지 않습니까? 배고플 때 음식을 먹으면 처음에는 너무너무 맛나게 막 그냥 먹어요. 그런데 한 그릇 먹고 두 그릇 먹고 세 그릇 먹으려면 어떻습니까? 그 한 숟가락 떠먹어서 목구멍을 삼키려면 잘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배가 부르면 안 넘어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정 기한이 되게 되면 더 이상 그 만족감이라는 것은 없어지는 그 시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광합성을 할 때도 빛의 세기가 처음에는 막 증가할 때마다 광합성도 더 잘 되다가 어느 일정 수준에 올라가는 그 지점에 딱 도달하는 순간이 되면 아무리 그다음부터 빛을 쐬줘도 더 세게 쏘아줘도 광합성량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그 시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갖고 포화됐다 해갖고 광포화점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해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광포화점은 호온성 채소가 혼행성 채소보다 높다. 당연하게 그러겠죠. 그죠? 빛을 이게 온도를 높은 온도를 좋아하니까 당연하게 호온성 채소가 광파점도 더 높을 겁니다. 그죠? 그렇게 여러분께서 딱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기출문제 풀어보면 아주 쉽게 여러분께서 머릿속에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정도까지 공부하고 출제 문제, 된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일조 부족 현상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뭐요? 빛이 부족하게 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결국 우리 웃자람 현상 화분에 멀때처럼 기가 쭉쭉쭉 자라는 거 그것만 떠올리시면 문제를 충분히 풀 수 있죠. 예. 부족 현상은 신초 웃자람 현상 딱 나와 있죠. 예. 요게 답입니다. 그렇죠? 예. 일조가 부족한데 어떻게 꽂는 형성이 촉진되고 과지 비대가 촉진되고 사가 착색이 잘 될 리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공부하지 않아도 뭐가 부족됐대. 그러면 당연하게 나쁘게 되는 거 이것만 찾아내면 돼요. 그러니까 그
그 나쁘게 되는 걸 찾는데 요 웃자람 현상이라는 요 의미만 알면 되죠. 요것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안내드리기 위해서 화분에 물을 많이 부어줬을 때, 그죠? 빛이 부족할 때 어떻게 돼야 키가 멀 때처럼 쭉 자라는 거. 그것 여러분들 떠올리시면 된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잘못 자라고 있다 하는 것이니까 쉽게 1번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회 때 나온 문제는 오이의 빛이 낙하가 발생됐네요. 그 주요 원인으로 조사한 항목으로 왜 그럴까 하고 유인근 재배 방식 일조량 탄산십이에요. 뭐겠습니까? 낙하 발생했다? 그렇죠. 예, 빛이 부족하면 낙화가 발생한다.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6회 때 나온 문제는 광이 부족하대. 예, 이것도 결국은 계속 일조량 부족, 이런 똑같은 문제가 이렇게 표현만 다르게 나오는 거죠. 나타날 수 있는 바깥 채소의 생육 반응. 예, 바깥 채소, 호박이라든지 오이라든지 이런 거 이제 바깥 채소거든요. 예, 그런 뭐 이거 그런 거 몰라도 광 부족되게 되면 어때요? 낙과토는 낙과 발생이 많아요. 있잖아요. 낙과 많이 발생해. 일조량 부족하면 그렇죠? 예, 맞고 잎이 짙은 녹색을 찐다? 아니죠. 그렇죠. 예, 그 황백화 현상을 찌죠. 예, 왜냐면 광이 부족하면 광합성 작용이 안 되니까. 예, 당연하게 뭐가 부족하게 됩니까? 그 광합성 작용이 안 되면 그렇죠. 엽록소가 감소하니까 이 녹색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답은 쉽게 1번 딱 찾았습니다. 예, 잎이 작고 두꺼워진다? 아니죠. 예, 잎이 얇고 넓게 된다. 그래 돼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고 표현이 줄기 마디 사이가 짧고 굵어지다. 아니죠. 가늘고 길어진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그냥 조금 이렇게 비틀어 놓은 겁니다.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도록 문제가 출제되는 거. 예전에는 이렇게 출제됐어요. 하여튼 뒤에 최근의 문제하고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회 때 나온 문제가 여기 이제 작물의 광합성에 의한 이산화탄 흡수량하고 호흡할 때 이산화탄 발충량이 같은 지점을 뭐라고 한다? 뭐라고 한다? 광포상점. 그죠? 요렇게 용어의 정의를 물은 거예요. 당연하게 충분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이거 광순화점, 광반응점 벌써 듣도 보도 못한 거니까 벌써 아닌 거 지워버리면 되겠고. 그쵸? 자, 그리고 요게 5회 때 나온 문제는 순서대로 옳게 나간 거네요. 이제는 요게 또 광포상점이네요. 광합성에 의한 이산화탄소의 뭐죠? 예, 흡수량, 그죠? 흡수량. 예, 광합성화할 때는 흡수하지 않습니까? 이산화탄소가 필요하니까 대기 중에서 흡수하고, 그리고 호흡에 대한 이산화탄소의 그다음에 뭐요? 방출량, 그렇죠? 예, 요거는 이제 내뱉어야 되니까 방출량이 같은 지점이다. 광고상점은, 그렇죠? 예, 흡수량, 방출량 요하고 요게 일단 정답이 근접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음성이 갈로한 작물은 갈로 작물보다 광부상점이 높다. 아주 좀 모호하게 돼 있는데, 자, 내음성이라는 건 뭐예요? 예, 그 음지에 빛이 없는 곳에서 내가 뭐죠? 인내하다, 견디다. 야, 빛이 없어도 잘 자라는 그런 성질이 있는 뭐죠? 이런 성질이 요걸로 그냥 한번 대보겠습니다. 약한 작물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빛이 없는 데서 잘 못 자라는 작물이 되겠죠. 예. 그렇게 우리가 하나를 집어넣어 놓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약한 작물. 예. 빛이 없는 곳에서 잘 자라지 못하는 작물은, 그 다음에 요 강한 작물보다 광부상점이 높습니까? 낮습니까? 그렇죠? 예. 그 광부상점이 높다. 그러니까, 요게 맞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맨날 그 출제되는 형태가 크게 어려움이 없이 출제되다가 8회 때 나온 것부터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어떻게 나오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회 때도 광도가 증가함에 따라 광합성이 증가하는데 1차 수준 이상 도달이 더 이상 포화됐다 이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광포화점 예, 계속 광포상점으로 나다가 광포화점으로 이렇게 출제됐으니까 크게 이거는 어려움이 없었던 문제 같고요. 자, 9회 때가 이제 요게 이제 처음으로 이게 나왔어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광질, 오늘 우리가 공부할 때 뭐죠?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그 전에 출제된 적이 없었잖아요. 9회 때 처음으로 이것에 출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1대 출제됐던 것은 굉장히 이게 뭡니까? 불이탕 문제라고 봐야 되죠. 난이도 상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결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여기 계속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출제형께서 최근에 이제 옛날에 이 10년 전에 출제
위원께서 지금도 또 출제연으로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가능성이 많겠죠. 예, 점점점 조금씩 이렇게 물갈이도 되면서 출제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새로운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됐습니다. 자, 과시광선 중에서 가시광선은 뭐예요? 요 빨주노초 파란보 그죠? 요거 딱 돌리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자에서는 요 파란색 옆에 있는 거 보라색 이 부분이고 적에서는 빨간 거 이쪽에 오른쪽 편에 거에 이게 바로 적외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가시광선 중에서 갈로는 광합성, 광주기성, 광학맥 종자의 반화를 주도하는 중요한 광선이다. 뭐죠? 그렇죠? 예, 적색광. 그렇죠? 예, 적색광이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죠? 종자의 발화라든지 이런 것이 적색광이 하는 거고요. 또 근적에서는 식물의 신장을 촉진하여서 예, 적색광과 근적에서의 비가 절간 신장이 이거네요. 여기에 바로 이제 근적에서의 비가 적으면 여기 차지하는 요 빛이 결국 뭐예요? 예, 절간 신장을 촉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다라고 아마 제 교재에도 그렇게 그래서 제가 요걸 가지고 뭐 따로 이거 뭐 네이버 검색해 봐도 전혀 그런 것이 없고 해가지고 기출 문제 요 나온 걸 가지고 그대로 제가 그 교재에다가 안내를 드렸고 이번 강의 안에도 제가 그 뭡니까 따로 그대로 그 사진을 교재 파일을 사진을 오래 붙이게 해갖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 내용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근적외선 이것은 결국 여기는 원적외선이겠죠. 그렇죠? 이쪽에는 그렇죠? 네, 근적외선이 바로 여기 부분이 근적외선일 겁니다. 그렇죠? 이 근적외선은 신장을 촉진해서 근적외선 비가 작으면 그죠? 작으면 절간 신장이 촉진되어 초장이 커진다.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출제형께서 또 다시 문제를 내더라도 요런 내용으로 다시 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뭡니까 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어렵던 문제예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적외선만 있지 원적외선, 근적외선 이런 것은 구분도 없더라고요. 제가 네이버 검색해서. 그리고 또 적외선 그러면 이게 작물 뭐 재배학과 관련한 적외선이 아니고 대부분 뭐요? 그렇죠. 우리 뭐 의료기기 뭐 이런데 이거 적외선 이렇게 많이 뭐요? 그런 많이 활용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쪽에는 많이 나오는데 재배학과 관련해서 적외선은 거의 이렇게 나오지를 않다 보니까 우리가 이 기출 문제를 가지고 결국 공부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회 때는 이제 출제가 안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말 그 듣보잡 같은 문제가 한번 출제되더니만 11회 때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문제가 출제했나? 여기 또 광질이 또 나온 거예요. 9회 때 나온 문제가 다시 11회 때 나왔죠. 그렇죠? 광질 문제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거 9회 때 출제한 선생님께서 11회 때 또다시 이렇게 출제이 되셨구나 하는 게 딱 느낌이 올 겁니다.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청색광은 카로티노이드계 색소 형성 촉진한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맞죠? 예, 적색광은 종자의 발화라든지 광주성이 등에 관여를 하고, 그죠? 예, 요게 지금 이 청색광은 뭐예요? 결국 가시광선이죠, 그죠? 예, 빨주노초 파란보 할 때 그 가시광선 중에서 적색광의 역할과 청색광의 역할을 따로 제가 그 구분해서 기술해 놨는데 바로 청색광의 뭡니까 역할이 정확하게 기술되어 있고요. 자외선은 자외선 뭐죠? 예, 자외선은 뭐죠? 빨주노초 파란 보이는 그 옆에 있는 보라색, 청색 그쪽 계열이 자외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장을 억제하고 염육을 뚜꾸게 맞죠? 그래 자외선이 이 역할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자외선이 부족하면 결국 어떻게 되죠? 웃자락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거고요. 자, 세 번째는 청색광은 광합성, 광주기성을 주도한다. 이 광주기성을 주도합니까? 아니죠. 예, 광주기성을 주도하는 것은 뭐요? 적색광이죠. 적색광. 그렇죠? 예. 요것도 이제 그 가시광선 중에서 뭡니까? 적색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3번이 일단 틀렸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4번은 자외선은 안토시아닌 색소의 발현을 촉진한다. 이랬는데, 이 또한, 뭡니까? 저온에서, 그쵸? 저온에서 안토시아닌의 색소 발현을 촉진한다. 예전에 기출문제가 한번 이게 이 저온인데, 고온에서 안토시아닌 색소 발현을 촉진한다. 해갖고 출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요 저온에서 안토시아닌의 색소 발현을 촉진한다. 이렇게 제 교재도 그렇게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교재에 있는 내용만 갖고도 충분하게 이러면 이 광질에 관련된 문제 나오면 충분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까지만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11회 때 나왔는데
또 이거 봐보세요. 11회 때. 인경으로 번식하는 작물. 이 줄기, 인경이 이게 원래 이제 영양번식, 자연영장 번식법에 또 뭐, 여러 가지로 있고, 최근에 그런 문제들이, 가끔씩 이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굉장히 강조를 했죠. 이 인경이 줄기 채소란 말입니다. 그죠? 예, 줄기 경자잖아요. 예, 이 줄기로서 번식하는 것이 결국 뭐가 있습니까? 예, 뭡니까? 마늘 같은 게 이게 바로 줄기 채소거든요. 줄기를 먹는 거잖아요. 마늘. 그쵸? 예, 그러니까 이 작물을 모두 그런 것이라는데 이 백합이 뭐 줄기를 먹는 거 이런 게 아니죠. 근데 백합은 뭘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백합은 음성 채소잖아요. 음지에서 잘 자라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합과 마늘이라든지 뭐 부추라든지 이런 건 다 뭐다? 백합과더라라고 제가 그 강의 때 말씀드렸죠. 바로 그런 식으로 해갖고 결국 이게 인경으로 번식하는 작물 모두 고르게. 야, 백합이 인경으로 번식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 갖고도 기역, 니은 요것이 답이다라고 체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배학 처음에 오리엔테이션 할 때 왜 몸빼 바지를 설명하고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것을 막 문제를 내고 했던 것을 이제 여러분께서 좀 이제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재배학 과 관련해서 공부를 해갖고 뭡니까 진짜 10년을 공부해도 100점을 맞는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죠? 진짜 얼토당토하게 이렇게 문제가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결국 우리가 인간적인 사고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 지식 갖고 결국은 뭡니까 문제를 풀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네. 요 인경이로 번식하는 것은 따로 이렇게 영양 번식 가면 따로 이렇게 정리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다시 한 번 더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회 때 또 나왔어요. 그죠? 엄청나게 많아. 자, 그런데 이거는 보니까 호강성 식물을, 빛을 좋아하는 식물을 저강도에서 재배하면 어떻게 돼요? 당연하게 옷자르기 쉽다. 그거 하나 떠올리면 되는 거예요. 예전에 많이 출제됐던 것이 그대로 또 출제된 겁니다. 그렇죠? 줄기를, 마디 사이는 길어지고, 그렇죠? 잎이 넓어지고, 날맞인다. 그렇죠? 3번은 단위 면적이다. 잎의 수가 증가한다? 좋게 되는 건데, 아니, 이 잘못되는 게, 이제 빛이 부족하면 잘못되는데, 모든 것이 잘못돼야 되는데, 잎의 수가 증가한다? 좋게 돼버리니까, 이게 벌써 틀린 거죠. 그쵸? 줄기는 가늘어진다. 그쵸? 맞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맞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3번을 찾을 수가 있겠고요. 작년에 의외로 많이 났어요. 그리고 이게 11회 때 또 빛과 관련한 문제가 나왔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이런 문제가 출제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의 문제 흐름은 뭔가 이 재배학의 큰 흐름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면 진짜 정말 시험장에서 당황해가지고 굉장히 수험생들께서 곤혹을 치르시겠구나. 그런 생각 제가 굉장히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에 이제 오리엔테이션 강의라든가 아니면 또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마무리 특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무슨 지식을 전달하기보다는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풀어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굉장히 그런 것을 많이 지금 안내드리고 있죠. 요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설 원해용 인공조명 중 고함 나트륨에 관한 설명이다. 들어간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뭐냐면 제가 아마 바람편에서도 외화도 설명하면서, 그죠? 요즘은 조그만한 나무들을 심어가지고, 사과를, 재배하지, 큰 나무 심지 않는다고. 그러면서도 또, 밀식 재배하고, 조그만한 나무니까 밀식 재배도 가능하고, 또, 요즘은 그 가지를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다축으로 해가지고, 재배를 하니까 사과가 더 많이 달리더라. 옛날엔 가지 한 개면은, 거기에 가지 한 개에서 사과 달리는데, 그 가지를 2개씩, 이렇게 3개씩,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수용을 좀 이렇게 다축으로 키워서 재배를 하니까 훨씬 많이 수확량이 증가하더라. 그래갖고 그 다축 재배도 제가 안내드렸지만은 실질적으로 재배학 관련되는 책에 다축 재배 같은 게 안내가 돼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다축 재배가 출제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풀면 된다? 거기 환경에 맞춰서 왜 할까? 그 생각해보면 왜 하겠습니까?
예, 작물 재배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죠? 그 하나를 떠올리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새로운 어떤 것이 있을 때는 그것에 나름대로 우리가 인간적인 사고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하는 것을 제가 그때 이제 대기편 강의하면서 진행을 했어요. 첫 강의였죠. 그죠? 예,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다 이런 문제들이 바로, 그런 것과 관련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쉽게 말해서 이제 그 시설 원예를 한다, 원예라는 게 뭐냐면, 노지 재배를 하다 보니까, 예, 재배 환경을 극복하지는 못하잖아요. 그죠? 빛도 좀 부족할 수 있고, 빛이 많을 수 있고, 물이 너무 많이 내리고, 비가 너무 많이 내리고, 비가 또 너무 안 오고, 예, 햇빛이 너무 뜨겁고, 아이고, 날씨가 너무 추워지고, 막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지금 열악한 재배 환경, 그 토양이 산성화가 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려고 어떻게 해요? 아예 비닐하우스를 만들어 갖고 그 안에서 작물을 재배하면서 빛도 적정하게 주고 죄송합니다. 온도도 적정하게 작물이 잘 자라게 생육 저온으로 만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빛을 빛 또한 적정하게 이렇게 비춰주려면 결국 뭐겠습니까? 인공 조명을 설치를 할 겁니다. 그렇죠? 여기 바로 그거예요. 예, 당연하게 우리가 그렇게 유출을 해서 이것을 문제를 풀어야 되겠습니다. 이 따로 우리가 그 시설 재배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끝도 한도 없을 겁니다. 그 공부를 하면 10년을 공부해도 그 시설 재배만 가지고도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예, 그 정도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끝도 한도 없는 거겠죠.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인공 조명을 설치를 해서 자 분명히 작물을 재배할 겁니다. 그렇죠? 예, 비닐하우스를 설치했으니까 그 뭡니까 그 막 하늘에 떠 있는 그 햇빛이 그대로 뭡니까 그 쉽게 말해서 낮에는 들어오지만 밤에는 없잖아요. 근데 밤에 야 불을 좀 더 키워줘 가지고 작물이 더 빨리 자라게 하자 그런 마음이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밤에도 빛을 비춰주겠죠. 그 빛을 어떤 것을 쓰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정에 있는 그 빛과 뭡니까 빛은 굉장히 전기세가 비싸요. 그런데 이제 이거 작물을 키워서 이렇게 재배하는 분들을 한테는 일반 가정용 그 뭡니까 전구를 사용하게 되면은 전기세를 감당을 못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트륨등 같은 걸 쓰는 거예요. 나트륨등. 우리 그 나트륨등을 어디서 합니까? 예, 그렇죠. 그 가로수 같은 데 보면 어두컴컴할 때 우리 돌에 밤에 보면은 대부분 그 가로수 그 불빛이 뭐냐면 나트륨등이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 터널 같은 데 우리가 지날 때도 보면 터널 안에 켜 있는 등이 다 나트륨등입니다. 이 나트륨등은 딱 하나 이제 그 장점이 뭐냐면 그 굉장히 그 뭐죠 좀 그 값이 전기세가 조금 이제 그 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기세가 싸고 이렇게 하니까 밤에 밤에 한 12시간 밤새도록 그냥 그 뭡니까 돌에 찬 1시간에 찬 데가 지나갈지언정 계속 나트륨등이 켜져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시설 재배도 아마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나트륨등을 사용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 문제에 대한 분께서 결국은 뭐죠? 우리가 제가 그 풍해 때 아마 그 작물의 도장을 유발한다라고 되어 있는 그 도장이라는 용어를 처음 썼던 분께서 결국은 이 문제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참 너무 진짜 수험생들한테 당혹스러운 문제가 아니었던가라고 생각은 듭니다만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것을 찾는 거네요. 식물 재배에 고함 나트륨 등을 단독 사용하면 결국 하여튼 식물 재배하면 뭐 나트륨 등 사용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죠? 예, 전기세 절약을 위해서 그냥 일반 가정용 등을 사용하지 않고 가로수 등 같은 그런 나트륨 등으로 시설 재배해서 빛을 이렇게 비춰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사용하면 500ml 이하의 무엇이 적기 때문에 될 가능성이 있다. 이래 돼 있죠. 그쵸? 그러면 이게 지금 결국은 여기 좀 보면 청색강이 있고 원적색강이 있죠. 예. 우리들이 알고 있는 거는 뭡니까? 그렇죠? 청색강하고 적색강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요거 중에 한 개겠구만 하고 결국은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갖고 우리가 공부를 해서 문제를 푼다. 이 문제가 나올 걸 예측하고 그건 아니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청색강이라고 생각하고 적기 때문에 무엇이 될 가능성이 있다 했는데 이 외화는 제가 그 바람편에서 말씀드렸죠. 예, 뿌리가 이게 얕게 이렇게 재배하는 방법을 외화라고 한다. 이 외가 왜소하다 할 때 그 외자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 도장이란 용어
그거가 바로 이게 뭐죠? 예, 작물이 웃자람 현상. 그걸 갖고 도장된다라고 이분께서, 이 출제원께서, 뭐죠? 기출문제 그 59번이에요. 제가 요 지금 메모되어 있습니다. 풍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해갖고, 1번이 작물의 도장을 유발하는, 이 도장이 당최 세상에 뭔가 해갖고 막, 네이버 검색에도 안 나오고 해갖고 따로 이제 농학 그 사전으로 들어가고, 결국 제가 찾아냈어요. 결국 뭐 이게 바로 이 도장이 웃자람 현상이라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청색광이, 적어지면 어떻게 되겠죠? 예, 웃자람 현상이 당연하게 이렇게 발생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답은 3번이다 해갖고 문제가 출제된 거예요. 굉장히, 그 제일 마지막 문제였는데, 51번에서 75번까지잖아요. 예, 아마 그 많은 수험생들께서 굉장히, 뭡니까,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문제를 푸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까다로웠던 문제가 나오네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요 뒤에 그냥 마지막 보겠습니다. 일반 온실의 보강용으로는 단독상에도 문제가 없다. 그렇죠? 예, 일반 온실은 보강용으로는 괜찮은데, 뭡니까, 예, 고환압 등을 단독 사용하면 결국 뭐요? 그 청색광이 부족하기 때문에 웃자람 현상이 발생된다. 이렇게 하나 기억 정도만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땐 다시 이것이 또다시 출제될 가능성은 거의 빈약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이제 빚에 관련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는데, 최근의 기출 문제가 조금은 뭡니까, 진짜 정말 이전의 기출 문제랑 좀 다르게 나왔던 그런 문제가 몇 문제 있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길어졌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가볍게 광합성 작용이 뭔고, 호흡 작용이 뭐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